DJ 규리입니다. 지난주 한 주가 많이 추웠죠? 저는 많이 추웠어요. 목폴라 입고 따뜻하게 이렇게 입었는데도 많이 추웠거든요. 그래서, 어, 빨리 이 추운 계절이 가고 좀 따뜻한 봄이 왔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벌써 꽃들이 많이, 이제 벚꽃 같은 경우는 많이 진다고 하던데, 밖에 꽃들이 있는 그 거리를, 꽃길을 걸어보지 않아서, 벚꽃들이 지고 있는지는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밖에, 많이 다니셨을 테니까 아실 것 같네요. 벚꽃이 벌써 졌나요? 저는 그 모습을 되게 좋아해요. 벚꽃 펴 있는데, 그러니까 벚꽃 거리에 바람 불 때 이렇게 후두두두 떨어지는 벚꽃 있죠, 벚꽃잎. 벚꽃잎 떨어지는 모습이 정말 눈 같아서 그 모습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올해는, 바깥 나들이를 못해서 올해는 못 보고 지나가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모습을 못 봐서. 옛날에 아파트에 살 때는, 저희 아파트 단지가 벚꽃 천지였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바람이 불 때 정말 예쁘게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어, 사는 곳에는 벚꽃이 없어요. 벚꽃나무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못 보는데 그게 굉장히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그 풍경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은 시간 내서 가족들과 아니면 부부가 그런 거리를 걸으면서 한번 좀 같이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하네요. 별풍당당님 벌써 별풍선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자, 요번 주 이제 방송 시작할게요. 여전히 지난주 했던 거 저기를 할게요.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닭싸움이죠. 치킨. 기억하시죠? 치킨 게임. 그래서 치킨 게임이 상대방이 항복할 때까지 정면 충돌한다. 그러니까 양보나 타협 같은 건 없다. 이게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치킨 게임은 이상적인 거는 내가 꿈꾸는 거는 너 죽고 나 살자 이지만 현실은 너 죽고 나 죽자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양보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래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리고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래서 윈윈 게임을 하는 게 더 서로에게 좋은 게임이라고 했죠. 그래서 윈윈 게임 꼭 기억하시고 치킨 게임은 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치킨 게임 그런 상황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겪어봤지만 나중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했던 우리 맞춤법이죠. 맞춤법. 어이 없다. 일이 너무 뜻밖이라 기가 막히는 듯하다.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어처구니는 지난번에 방송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 같이 그걸 봤었죠. 그 사진. 맷돌이에요. 맷돌 손잡이를 어처구니라고 하는데 이 어처구니가 없으면 이 맷돌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너무 많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이없다는 어처구니가 없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할 말이 없다. 어이상실이라고 하죠. 어의. 어의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옛날 궁궐에서 왕이나 왕족을 진료하고 치료하던 의사를 어의라고 했고요. 대표적인 어의로는 허준이 있죠. 동의보감을 쓰셨던 허준.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뜻은 임금님이 입는 옷, 이것을 어의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너의 그 태도가 어이없다. 그러니까 걔가 알을 낳았다고? 정말 어이없는 말이죠. 걔가 어떻게 알을 낳아요?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동의보감을 쓴 허준은 어의로 유명해. 조선시대 임금의 어의에는 용을 수놓았대. 이런 예제가 있었죠. 제가 의 발음을 잘 못해요. 의 발음을 못해서 조금 발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자, 요번 주에도 똑같은 챕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주의 코테라 소식으로 마지막을 장식할 건데요. 자, 요번 주 첫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동화 같은 정책 자금. 요번 주는 어떤 동화일 것 같으세요? 퀴즈. 알아맞혀 보세요. 요번 주 동화는 어떤 동화일까요? 매주 궁금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는 어떤 동화일까? 어떤 동화에 어떤 내용일까 하는 그런 것들. 네, 요번 주는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 많이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전래동화예요.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야기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정책자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살았죠. 나무꾼이 살았는데 이 나무꾼이 날마다 성실하게 나무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사슴 한 마리가 아주 급하게 뛰어오죠. 그러면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해요. 사냥꾼이 쫓아온다고. 그래서 이 착한 나무꾼은 사슴을 그 나무 더미 안에 숨겨주게 돼요. 그래서 이 사슴은 나무꾼 덕분에죠. 나무꾼 덕분에 목숨을 구하게 되고 그 보답으로 나무꾼에게 선녀들이 목욕하는 그 연못을 알려주게 돼요. 산속 어디에 가면 여기 데리고 가서 여기에서 선녀들이 그 저기를 한다고, 목욕을 한다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목욕을 할 때 선녀의 옷을 하나 훔치라고 해요. 범죄인데, 사슴이 그렇게 가르쳐요. 범죄인데.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건 범죄잖아요. 근데 그 선녀의 옷을 훔치라고 해야 합니다. 선녀의 옷을 훔쳐서 그 선녀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셋이 될 때까지는 절대 그 옷을 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래서 이 나무꾼은 사슴이 가르쳐준 대로 선녀 옷을 숨기러 갑니다. 숨기러 가요. 그래서 결국 선녀 옷 중에 한 벌을 이렇게 몰래 숨기게 되죠. 그래서 그 옷을 숨긴 결과로 선녀와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하하호호 잘 지내요. 그러던 어느 날 선녀가 자기 선녀 옷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간절히 아주 애달픈 눈빛으로 한 번만 보여달라고 간절히 그 나무꾼에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무꾼이 아이가 둘이나 되는데 하면서 안심을 하고 선녀 옷을 선녀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선녀가 그 옷을 홀라당 입고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양손에 하나씩. 참 좋죠.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로 선녀 옷을 주지 말라고 사슴이 신신당부를 했는데 둘 낳았을 때 선녀를 믿고 홀라당 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선녀는 아이 둘을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나무꾼과 선녀는 생이별을 하게 되죠.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뒷모습을 보면서 나무꾼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사슴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는데 벌써 주는 게 아니었는데 하면서 엄청 후회를 했을 것 같아요. 이 다음 이야기가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꾼이 또다시 사슴을 찾아가서 엉엉 울면서 사슴에게 이제 사정사정을 해서 또 이제 이 나무꾼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두루벽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 뒷부분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뒷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사슴이 시키는 대로 했어야 했는데 하고 막 후회를 하면서 울어요. 그렇지만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다고 하죠. 그래서 이미 늦었어요. 이런 것처럼
사슴의 말을 듣지 않고 선녀옷을 미리 줘버린 사냥꾼. 나중에 정말 많이 후회를 하죠. 이런 것처럼 기업 대표님들도 이럴 때가 꽤 많이 있죠. 기업 대표라고 하면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인데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할 때 참 많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하셔야 하죠.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할 때에 그리고 어떤 말을 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을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 이런 걸 잘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의 말이나 행동이 기업의 그 흥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죠. 예를 들면 저희 그 멘티 기업들도 이런 경우가 꽤 있는데요. 컨설턴트는, 그러니까 정책자금의 컨설턴트는 이 정책자금 부분에 전문가죠, 전문가. 그리고 사슴이 전문가였던 것처럼 선녀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전문가였던 것처럼, 저희 정책자금 컨설턴트들도 정책자금에서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저희 전문가들이 컨설턴트가 기업 대표들에게 뭐 벤처를 할 때나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을 받을 때나 확인을 받을 때나 그리고 정책자금 출연금을 신청을 할 때나 각각 할 때마다 조언을 하게 돼요. 그죠? 대표들에게 이럴 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조언을 하고 그리고 노하우를 알려주게 돼요. 노하우를 알려줘요. 근데 특히나 저희 코테라 컨설턴트들은요, 코테라 전문위원들은, 저희 코테라만의 노하우를 대표님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려요. 그래서 벤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우시면 돼요. 그리고 기업 부설 연구소를 할 때도 뭔가가 부족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만 기업 부설 연구소 인정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러면서 조언을 합니다. 근데 대표님들이 꽤 많이 그러세요. 벤처 확인을 받을 때 심사를 받잖아요. 그리고 기업이 부설 연구소 할 때 현장 실사가 나오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럴 때 그 현장 실사를 나오시는 분이나 뭐 벤처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말들을 이렇게 해주시고 기업 대표님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고 해서 주셔요. 그래서 저 사람 기업 대표님들은 홀라당 저희 코테라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조언을 했던 내용들을 아주 솔직하게 기업의 부족한 부분들을 아주 솔직하게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렇게 되면 벤처 확인도 안 되고 기업 부설 인정서도 나올 수가 없게 되고 정책 자금 출연금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코테라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조언을 하거나 노하우를 알려드렸을 때 그걸 믿지 못하고 실제 사람들을 믿는 거죠. 실제 그 담당자들을 믿는 것. 한라당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밝혀버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돼서 벤처도 안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도 인정이 안 되고 출연금에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예로 들면 우리 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보통 뭐 어떤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경찰이나 검찰에 가게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전에 묵비권을 행사를 하라고 하죠.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묵비권을 행사를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솔직하게 다 말하면 봐줄게.
너한테 해가 되지 않게 할게 이러면서 살살 구슬려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걸 그 몽땅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먼저 그 이렇게 구속이 되는 거는 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묵비권이라는 그 권리 행사에 대해서 책으로도 많이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 그 보잖아요. 국회 청문회 할 때도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죠. 이런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항상 솔직한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해야 할 타이밍, 그 행동을 해야 할 타이밍을 잘 적절하게 조절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 이것들을 적절하게 잘 선택해서, 적절한 시기에, 할 수 있는 거. 이것도, 기업 대표의 경영 능력 아닐까요? 경영 능력일 것 같아요. 해야 할 말, 그리고 그 말을 해야 할 시기, 이런 것들을 잘못 맞춰서 잘 선택하지 못해서, 회사에 불이익이 온다면, 그건 기업 대표님 혼자의 하나의 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대표의 말 한마디로, 행동 하나로, 뭐가 이렇게 잘못되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그분들의 뭐라고 하죠? 가족들, 그리고 그 외에 딸려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어렵게 돼요. 그래서 기업 대표의 현명한 경영 능력,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조언하는 컨설턴트의 정책 자금 노하우나 조언은 믿고 따라가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그 전문 컨설턴트들의 말을 믿고 따라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그 사슴이 말했던 걸 나무꾼이 이렇게 잘 따라 했다면 나중에 후회하면서 우는 일이 없었겠죠. 그것처럼 기업 대표님들도 전문 컨설턴트들의 노하우나 조언 믿고 따라가는 거 정말 현명한 경영 능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희 코테라의 전략이에요. 그 노하우를 좀 아까도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노하우라는 거, 코테라의 노하우, 한국기술개발협회의 노하우는요, 하나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벤처 할 때 노하우, 그리고 기업부설연구소에 우리 기업의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는 노하우, 이거는 저희 코테라만의 전략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린 거예요. 자, OC 전략도 저희 그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는 그다지 크게 크게 뭐 전략? 순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볼게요. OC 전략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씨 뿌리기 전략, 기업이 있으면 일단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와 멘티 협약을 맺게 되면, 멘토 기업 협약을 맺게 되면, 기업 현황부터 파악을 한다고 그랬죠.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상태에 있는지, 어떤 정도를 갖추고 있는지, 이 기업의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유동률은 어느 정도인지, 유동 비율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신용도라던가, 이런 전반적인 기업 현황을 파악을 해요. 그리고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과제 목표를 선정을 하죠. 어떤 과제에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과제에 신청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내내 하면서 기업에 코칭을 하게 되죠. 이 부분은 이렇게, 저 부분은 저렇게, 이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우자라고 코칭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그 코테레만의 전략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건 공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 신청서를 쓰고 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면 그때 교정과 검수가 들어가죠. 초안부터서 마지막 최종까지, 그리고 진도 보고서, 뭐 최종 보고서 이런 것까지. 그래서 교정과 검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대면 평가와 현장 평가에 대한 맞춤 전략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저희 코테라의 그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코테라의 그 능력이 빛을 발하죠. 요번에도 서면 평가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희 협회에서 신청했던 기업들은 일단은 서면 평가를 거의 다 통과가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도 막 축하해 하면서 축하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맞춤 전략 여기에서 노하우 저희 코테라만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죠. 그리고 전략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난무해요. 근데 그 전략에 대해서 저희 협회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정책 자금의 노하우와 컨설팅 사슴의 말을 믿지 않았던 그 나무꾼이 후회했듯이 믿지 않으면 안 돼요. 믿고 좋은 대로, 노하우대로, 전략대로 따라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가득한 코테라 전문 지도사의 조언대로, 전략대로, 노하우대로, 그리고 외부의 다른 사람을 믿는 것보다 우리 기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같이 했고 더 잘 알고 있는 그 담당 전문가를 믿는 거, 컨설턴트를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경영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코테라가 궁금하시다면 정책자금 실미 도우미 카페라고 이 정실미 치면은 나와요. 들어와서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이 협회가 어떤 협회인지 믿을만한지 살펴보실 수 있어요. 자세하게. 정실미, 그죠? 정심이라고 해요. 저희 협회장님이 항상 정심을 강조를 하시는데요. 정심이라는 게, 우리는, 저희 협회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그거예요.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어. 기업이 잘 돼서 같이 나도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 기업이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그래서 저희는 기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정책 자금을 도와드리고 있는 협회예요. 자, 요번 주 두 번째 챕터네요. 세상의 법칙. 12번째네요, 벌써. 하인리 법칙이에요. 지난주에 했던 치킨 게임 법칙, 쓸데없이 오기 피워서 너 죽고 나 살자. 이거는 아니라고 했죠.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했었죠. 12번째, 하인리 법칙입니다. 괜찮아, 안전해, 그런 이 사진이 있네요. 자, 요번 주는 하인리 법칙이라고 그랬죠. 하인리 법칙은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선행한다. 라는 게 하인리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큰 사고, 큰 재해,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그와 비슷한 조금만 그 징후들이 보인대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비가 오기 전에 개미들이 뭐 줄지어서 뭐 급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제비가 낮게 난다든지 어른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온몸이 쑤신다고 하든지 이런 조금만 징후들이 나타나요. 이런 것처럼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한 작은 조금만 사건들이 사전 징후로 나타난다고 해요. 이게 하인리 법칙입니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한다라는 게 하인리 법칙이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큰 재해는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사소하게 일어난 그 조금만 사고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을 때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게 이거죠. 안전불감증. 괜찮겠지? 나는. 설마 큰일이 있겠어. 이런 것들 때문에 꽤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거로 기억을 해요. 지금 현재도 얼마 전에도 일어났었던 사건들이 있고요. 그런 사례들은 조금 이따 뒤에서 볼게요. 1931년 미국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하인리라는 그 사람이 분석한 통계학적 규칙에서 유래된 그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하인리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약 7만 5천 건의 사고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통계를 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1931년에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책에 이 법칙이 소개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한 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이 나타난다 라는 내용이에요. 흔히 이것을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도 한대요. 그러니까 하이니 법칙은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라고도 한다고 해요. 하이니 법칙은요, 처음에 재해, 각종 사고, 재난 이런 부분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지금은 사회적, 경제적, 개인적인 위기 그리고 실패와도 관련해서 확장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1대 19대 300의 법칙, 29인데 19로 잘못 썼네요. 대형사고 한 건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된 소형사고가 29에 발생하고요. 이 소형사고 이전엔 같은 원인의 사소한 징후들이 300회 나타난다. 그래서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라미드로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1대 29대 300. 1대 29대 300의 법칙, 하인리 법칙. 첫 번째가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죠. 19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에서도 붕괴 사고도 하인리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삼풍백화점을 건설할 때, 그러니까 상품 백화점을 건설할 때 자재 부분이라던가 뭐 설계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매끄럽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에서 조금 더 주의를 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거죠. 그리고 2008년에 이천의 냉동화재 참사 2008년 이전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도 있었죠. 이것도 하인리 법칙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라고 해요. 2008년 이천 냉동 화재 참사도 이 하인리 법칙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너무 슬픈 일이었었죠. 2014년 세월호 참사도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방을 했다면, 그래서 여러 가지 확인을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고 하죠. 그리고 1997년 이제는 경제 쪽으로 넘어왔네요. 1997년 IMF 구제금융 신청, 이것도 큰 사고였는데요. 이전에 하인리 법칙 에 의하면 이렇게 조금한 여러 가지 기업의 부도상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징후들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1997년 IMF 구제금융이 신청했던 거, 이것도 하인리 법칙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08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있죠. 이것도 하인리 법칙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이런 게 있다고 해요. 계단에서 한 명이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면 그 전에, 그러니까 뇌진탕으로 사망하기 전에 이미 뼈가 부러진 사람은 29명, 그리고 다리만 살짝 삐끗했던 사람들은 300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300명들이 그 계단에서 삐끗했고, 그리고 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29명이 뼈가 부러졌고, 그래서 결국은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사람까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계단이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미리 예방책을 세웠다면, 대비를 했다면 이 한 명이 죽는, 사망하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실생활에 그것도 있죠. 에스컬레이터 사고. 미리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조심하고 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니 법칙으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계단에서 자주 넘어져요. 계단에서 정말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어, 굉장히 조심해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한 10번, 뭐 3번, 4번 이렇게 넘어질 뻔하면 그다음부터는 정말 조심해서 계단 안쪽으로 하나하나 아이들 그 계단 내려가듯이 그렇게 내려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뼈가 부러진 적이 없는데요. 계단은 항상 조심스러워요. 자꾸 계단에서 넘어지신다면 한 번쯤은 조금 예방책으로 어, 그 주의를 기울여서 내려가시는 거, 계단을 밟는 거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이니 법칙에 의해 언젠가는 크게 다칠 수가 있겠죠. 어,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반복적인 실수를 곱씹어보고 대책을 세우면 치명적인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 이게 하이니 법칙의 교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단에서 자꾸 이렇게 삐끗하고 넘어질 뻔하고 그렇다면 주의를 기울여서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또박또박 한 계단 한 계단씩 천천히 내려가는 거 이런 식으로 대책을 세우면 크게 다치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챕터, 신문이죠. 사회의 관심을. 별풍당당님 별풍선 선물 감사합니다. 액션을 취해줘야 돼. 이쁘게 나오나요? 하트? 안 이쁜가요? 좀 더 이쁘게. 자, 세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요, 개 물림 사고예요. 개한테 물리는 사고. 조금, 자, 아는 멍멍이가 더 위험합니다. 이 기사인데요. 어, 기사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요. 개에 물린 사람 20명 중에 1명은 중상을 입는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중상을 입는데요. 그 개한테 물린 사람이 낯선 개가 아니라 아는 개들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개에 물려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환자들로 응급실을 찾는 환자로는 학령기 아동, 그러니까 7살에서 12살 아이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성인, 그리고 10대 아이들, 그리고 미취학 아동, 학교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4살에서 6살 아이들, 그리고 유아, 영아, 이런 순으로 환자가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노인들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요. 일단 개한테 물려서 입원을 하시게 되면 그 합병증, 다른 병도 같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서 합병증으로 많이 돌아가신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는 멍멍이에게 그러니까 아는 멍멍이가 더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는 개, 나와 전혀 모르는 그런 개가 아니라 일단 몇 번이라도 접해봤고 좀 친하다고 생각한 그런 개들이 더 위험하대요. 그런 개들한테 물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사람은 그 개를 이제 자주 봐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 입장이고 개는 아닐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개는 나 너랑 안 친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만 걔랑 친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이렇게 쓰다듬으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는 개가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 그 우리 그 나라 동물권 단체 케어 카라라는 그
단체에서 이거를 이제 다운을 받았는데요. 이쪽에서 저기 한 게 있는데, 연도별로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그런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대요. 지금 그래프 보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그 반려견, 그러니까 반려견이라고 견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반려견이 아니라 반려동물인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500만 명 정도로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그 그러니까 개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도 반려견들과 개들과 마주치는 일들이 무척 흔해졌는데요. 공원이나 뭐, 한적한 뭐 산책길이나 이런 데 가면, 그 개들을 자주 봐요. 저도 자주 보거든요. 그래서 이때 패티캣은 반려인이나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견들에게 다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상식이 된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내 인구가 1,500만인데요. 저희 나라 총 인구가 약 5,300만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로 따지면, 1,500만이 그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나머지 거의 4천만인가요? 4천만에 가까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한 3,800만 정도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 비반려인인 거죠.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보다는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사람들이 더 많죠. 자, 이 반려동물들이, 그러니까 반려견이 늘어나면서요, 사고 발생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랬죠? 증가하고 있다고. 사고 발생 장소별 현황 그래프인데요. 원그래프죠. 사고 발생 장소 현황, 저기, 뭐지? 원그래프인데요. 보시면, 가정이 제일 많아요. 가정이. 그러니까, 아는 개한테 물리는 사고를 당하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뉴스가. 이 가정이 가장 높은데요. 그 이유가 아는 개가 더 위험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개랑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개한테 물리는 거, 그 개한테 물려서 그러니까 피해를 입어서 뭐 개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 위반하는 그 과태료도요. 요번에 그 상향 조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았을 때 60만 원까지, 그리고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았을 때 10만 원까지, 목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50만 원까지 이렇게 벌금으로 과태료로 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반려인 분들께서는 한 번쯤 보셔서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 바뀐 내용들인데요. 그 맹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맹견을 키우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꼭 기억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당연히 소유자 없이 외출은 못하겠죠. 맹견인데 그냥 풀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맹견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출입 금지이고요. 그리고 맹견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그리고 맹견으로 인해서 상해 사고가 발생할 때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맹견의 종류를 8종으로 지정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반려견 목줄 길이가 2m 이내로 지정이 됐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그리고 반려인 또는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견들, 이 서로 간에 불편하지 않으려면 예절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지켜야 하는 예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펫이라는 영어 단어와 에티켓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패티켓이라고 해요.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하는 그 예절을 에티켓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동물이 껴서 패티켓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동물도 반려견도 행복하고 반려견을 키우는 반려인도 행복하고 비반려인들,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들도 행복하려면 패티켓을 꼭 지켜야겠죠.
지금 노란 리본이 보이죠? 노란 리본.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노란 리본 캠페인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하면 옐로우 독 프로젝트라고 해요. 이 엘로우 독 프로젝트는요, 2012년에 캐나다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약 40여 국으로 확산된 국제적인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SNS를 통해서 SNS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소개가 됐고요.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노란 리본 캠페인이라는 게 뭔지 한번 볼게요. 강아지가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면 그 강아지,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면 만지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면 접근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노란 리본을 달고 있다면 그 강아지에게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그 강아지만의 공간이 필요하니까 배려해 주세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강아지한테는 접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 반려인도 보호하고 반려견도 보호하고 그리고 비반려인들도 물리지 않게 보호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그런데 이 그 엘로도 프로젝트가요 초기에는 학대받고 아픈 그러니까 학대받은 그리고 학대받아서 상처가 많은 이런 강아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현재 아프거나 뭐 이런 그러니까 예민한 강아지들한테도 노란 리본을 매어준다고 해요. 한번 볼게요.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이유예요. 이 강아지가 여기 보면 노란 리본 달고 있죠. 이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이유는요. 이 강아지는 공격적이에요. 또는 예민해요. 또는 스스로 지금 회복하고 있어요. 재활 치료를 받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강아지예요. 훈련을 받고 있는 강아지여서 스트레스가 많아요. 건강이 좋지 않아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람들도 예민하고 옆에 사람 가까이 오는 거 싫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아지들도 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노란 리본을 달고 있는 이런 개를 본다면 가까이 가지 말고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해요. 반려동물을 반려동물과 지하철 이용하는 게 이게 생활법령인데요. 법으로 지정이 되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동물은 크기가 작은 것들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케이지에 넣어야지만 탑승할 수 있어요. 안고 이렇게 지하철을 타면 안 돼요. 그리고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깨끗해야 되겠죠. 냄새가 나거나 위험하거나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조치를 취해야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할 패티켓이에요.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그 사람들이 예쁘다고 강아지 근처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좁은 엘리베이터이기 때문에 강아지가 예민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모르는 강아지한테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 조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아까 그랬죠. 이동 케이지에 넣어야 한다고. 그리고 짖음으로 인한 층간소음 문제 이거는 반려인들이 참 많이 조심을 해야겠죠. 저도 강아지를 키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려견들을 키우지 않는데 저희 옆집에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위층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근데 기분이 좋을 때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예민해져서 자야 할 때 또는 몸이 안 좋을 때 기분이 좀 별로일 때 계속해서 짖는 소리가 나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히나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은 그 이웃을 좀 배려하는 마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행인이 많은 길을 지날 때 행인이 많은 길은 될 수 있으면 안 다니는 게 그 개한테도 좋고 그렇겠죠. 길에 이제 그 그 반려견을 산책시킬 때 꼭 지키셔야 하는 거 그게 2m 줄 있죠. 목줄 해서
나랑, 그러니까 반려인이랑 2m 지켜주시는 거, 2m 이내 지켜주시는 거 꼭 지키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비반려인을 위한 패티켓이에요. 모르는 개가 다가올 경우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데요. 개와 똑바로 시선 마주치지 않기, 놀라거나 크게 소리내지 않기, 모르는 개에게 주인 허락 없이 다가가지 않기, 도망치듯 뛰지 않기, 그리고 잠자는 개, 음식 먹고 있는 개, 새끼 돌보는 개 건드리지 않기, 어린이를 개와 두지 않기, 이런 거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개가 먹을 때는 걔가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린다고 하죠. 걔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요. 먹을 때 건드리면, 귀찮게 하면. 근데 하물며 사람은, 사람은 걔보다 더 많이 화를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은 이성이 있으니까 믿어보기로 하죠. 자, 틀리기 쉬운 맞춤법이에요. 네 번째죠.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게 어이없다, 어의였죠. 요번에는 금새, 어이자 새와 아이자 새예요. 자, 위에 있는 금새, 어이자 새는요, 금시애의 줄임말이래요. 그래서 금에 애, 이렇게 하면 금세, 어이자가 되죠. 그래서 금세는 금시의 줄임말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금세는 지금 바로 짧은 시간에, 그래서 시간적인 개념은 어이자 금세예요. 그리고 아이자 금세, 이거는 물건값을 뜻한다고 해요. 물건값에 오르고 내리는 정도를 금세라고 하는데요. 오늘 배추 금세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있죠. 그런데 요즘은 금세라는 말, 물건값으로 금세라는 말 안 쓰죠.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하게 쓰지 않는 금세, 물건값. 그래서 이 I자 금세는 잊어버리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금세 갈게, 금세 봄이 왔네 할 때는 시간적인 거기 때문에 금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금세는 무조건 어이다라고 기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네요. 자, 금시에 빨개졌다. 이거의 줄임말 금세 하얘졌다. 금시에 빨개졌다. 그래서 어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지난주에 이거 했던 건데요. 어떻게는 어떻게. 그 다음에 어이없다. 어이없다. 얼른 나. 새끼 낳으라는 게 아니라 병이 나 해서 나아. 그래, 금세 회복될 거야. 금세, 이 금세는 뭐라 그랬죠? 물건값에 오르고 내림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봤고요. 금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 약을 먹으면 금세 낫는다. 빨리 낫는다는 거죠. 바로 나을 거야. 이런 말, 어이자. 시간적인 개념이죠. 금세 여름이네. 그래서 이것도 시간적인 개념, 어이자. 자주 저희가 쓸 수 있는 금세라는 거는 어이라는 거. 오늘 이 오이 금세가 어떻소? 할 때 오이 가격을 물어보는 거죠. 오늘의 오이 가격. 그래서 금세가 됩니다. I자가 되겠죠. 금세, 소고기 금세가 10배는 올랐대. 그래서 앞에 금세는 시간적인 개념이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소고기의 가격이 10배는 올랐대.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금세, 소고기 금세가 10배는 올랐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현명하게 한 계단 올라서기입니다. 명언이죠. 명언. 명언. 명언입니다. 한 번쯤 생각해보고 조금 더 현명하게 살아가기 위한 한 단계 올라서기. 한번 볼게요. 12번째 이야기네요. 벌써 맞춤입니다. 맞춤. 봄하고 딱 맞춤 그림이죠. 사진이죠. 맞춤. 좋은 것 같네요. 자, 볼게요. 모든 물고기를 그물로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물고기를 그물로만 잡는 건 아니에요. 낚시로도 잡고 그 다음 모르겠네요. 모든 물고기를 그물로만 잡는 것이 아닙니다. 갈치는 낚시로만 잡는 생선입니다. 그물로 잡으면 비늘이 모두 벗겨져 상품의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획일적이어서 공통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제안서가 있는가 하면 타겟의 특징에 따라 맞춤 제안과 맞춤 접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획일과 맞춤 전략이 균형 있게 조화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조화와 균형이지 않을까요? 삶에서도 저희가 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동안에도 조화와 균형을 잘 잡으면 행복한 삶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많이 힘들어지겠죠. 그런 것처럼 정책 자금에서도 조화와 균형, 그리고 맞춤 전략과 획일적인 전략, 같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 회사에, 그러니까 각 기업에 맞게, 각 기업의 형편에 맞게 맞춤 전략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선녀나무꾼에서 저기 했던 것처럼 노하우, 그리고 전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략들을, 어, 나무꾼이 그랬듯이 마음만 급해서 이렇게 먼저 말을 하고 먼저 행동을 해서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말과 행동 그리고 맞춤 전략과 획일적인 전략, 획일적인 그런 그 제안서 이런 것들이 조화 균형을 이루는 거 기업 경영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 그 맞춤 전략 아까 나왔었죠. 맞춤 전략, 맞춤 제안, 맞춤 기업에 맞춘 기업에 딱 맞는 맞춤 음, 정책, 맞춤 컨설팅. 그게 저희 협회에는 이렇게 몇 개의 사업으로 이렇게 맞춤 사업 그 컨설팅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한번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방송에서 이렇게 그 한번 소개해 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더 볼게요. 어, 그쵸. 조달 맞춤 컨설팅이 있고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그 컨설팅이 있고요. 무상 방문해서 맞춤해주는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도 있고요. R&D 역량 무상 진단을 해준 그 지원 사업도 있고, 디자인 원스톱 정책도 있네. 그 맞춤 지원 사업, 맞춤 컨설팅도 있네요. 그리고 추론 특허를 맞춰주는 맞춤 컨설팅, 그리고 원스톱 팔로를 지원하는 컨설팅, 그리고 멘토 맞춤 교육도 있네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조건부 후불제로 하는 맞춤 컨설팅도 있습니다. 참 종류가 많네요. 종류가 많은데요. 여기에 맞춰서 맞춤 전략 그리고 맞춤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거 추천해드려요. 이주의 코테라 소식은요. 그 기업의 R&D 역량 무상 진단 컨설팅 사업이에요. 그 기업이 R&D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책자금, 정부 출연금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있는지 무상으로 진단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할 수 있는지, 대강의 약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 약도라고 할 수 있는 그 역량 진단서를 보내드려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행 절차는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 저희 전문위원이 방문 진단 평가를 합니다. 방문해서 진단을 하죠. 그리고 선정 통보를 해드리고요. 프로그램 맞춤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업에 맞는 지원을 해드리는 거죠. 맞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업에 맞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에 맞는 전략과 맞는 지원, 그리고 노하우, 전략 이런 것들을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요. 전화번호 572-8520. 저희 코테라 그 협회 전화번호인데요.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그 자세하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전화를 하시는 게 부담스럽다면 먼저 정실미에 들어오셔서 정실미 카페 있죠. 카페에 들어오셔서 저희 협회에 대한 걸 먼저 살펴보셔도 괜찮아요. 회원가입하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으니까 기업에 정말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정심리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 부분 여기저기 이렇게 들어가 보시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고 좀 보신 다음에 전화를 주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저희 4월 달에 코테라의 특별 세미나 일정 이런 세미나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협회가 평생교육원으로도 그러니까 평생교육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이라던가 특허 전략 특허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저희 협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여를 하시고 싶다면 그 전화를 해주시면 돼요. 어디에? 저희 정실미 카페에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코테라에 저희 협회에 전화를 하셔서 물어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에도 특별 세미나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날씨가 오늘도 좀 꽤 많이 추웠어요. 바람이 차가워서 바람이 좀 세게 불어서 추웠던 것 같은데요. 오늘 저도 여기 오면서 그냥 머플러가 아니라 스카프 하고 두르고 겉에 옷 하나 더 입고 이렇게 왔는데요. 꽤 쌀쌀하더라고요. 바람이 그래도 조금 겨울 바람보다는 많이 따뜻한데요. 그래도 많이 추웠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절에 그러니까 환절기죠. 환절기에 감기 걸리기 더 쉬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